기술사법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63년 기술사법 제정 당시 기술사가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 오늘날 기술사가 건설공사의 설계 도면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차례 좌절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책임감리가 1995년 도입되면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가 시행되었고, 책임감리가 2014년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전환되면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제도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진흥법에 새로 규정되었지요. 기술사법의 태동과 기술사의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술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기술사의 업무를 생산 증진과 기술혁명에 기여한다고 추상적으로 정의하였을 뿐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에 대한 기술사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하지 않았지요. 건축사법에 규정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술사법이 제정된 지 한 달 후인 1963년 12월 제정된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지요. 그 당시 건설부는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가 크고 작은 건축물을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했지요. 반면 기술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기술사의 독점적인 업무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다르지요. 최초 기술사법 제정 목적을 오늘날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처가 기술사법 제정 당시부터 기술사도 건축사처럼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는 늦어도 너무 늦은 대표적인 뒷북 행정이지요. 국토교통부는 1976년 건설업법 개정할 때 기술사, 기사 1급 및 기사 2급의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처음 규정하였지요. 공공건설공사 현장은 기술사, 민간건축공사 현장은 건축사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국가기술 자격자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외적 상황 변화로 인하여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지요. 특히 압축성장의 중심축이었던 건설산업은 곳곳에서 누적되었던 부작용이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독립기념관 신축 현장에서 준공 직전에 발생된 화재 사고입니다. 제40회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흘 앞둔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무리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되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지요.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신축공사 당시 공공건설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감독자 업무 지침에 의해 현장을 감독하고 민간건축공사는 정부의 이인 허가를 받아 민간 자체적으로 설계, 감리, 시공을 완료한 후 준공허가를 받는 건설제도였지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감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 대책의 일환으로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감독 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공감리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요. 건설기술관리법의 시공감리와 기술사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건설업계는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의 공급 부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기술사는 물론 기사 1급 자격 취득자도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높은 연봉을 지불해야 한다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요.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된 후 기술사법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1976년 폐지되었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992년 기술사법을 다시 제정되었지요.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의 상관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건설공사의 설계 도면을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술사법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용역육성법을 분리시켜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법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플랫폼이 되도록 집중시켜야 합니다. 한편 88 서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한강을 잇는 교량 건설을 구상하면서 올림픽 대교라 이름 짓고 한강 교량 중 최초로 사장교로 현상 설계 공모하였지요. 이 교량은 1989년 마감 공사 중에 교량 상부 구조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붕괴되었지요. 한강 상류의 사장교 형식으로 두 번째 설계된 팔당대교 역시 공사 중에 10m 퍼세크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지요. 한강 하류의 사장교 형식으로 세 번째 설계된 신행주대교 또한 1992년 주탑과 상판 사이의 인장 작업을 위해 임시 설치했던 가교각이 공사 중에 교량 상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붕괴되었지요. 충북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가 심야에 또 붕괴되었습니다. 연이은 한강 사장교 공사 중 붕괴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1993년 1월 우암상가 아파트가 붕괴되어 잠자던 입주민 중에서 사상자 76명, 이재민 370여 명이 발생되었지요. 붕괴 원인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연이은 붕괴 사고 때문에 시공감리가 전면 책임감리로 강화됐지요. 정부는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이후 한강 사장교 붕괴에 이어 아파트마저 무너져 많은 국민들이 목숨까지 잃는 인적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죠.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어 공무원의 공사 감독 업무를 민간 기술자에게 모두 위임하는 책임감리를 도입한다는 결의문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책임감리 제도가 적용됐지요. 국가기술자격자 대신 학경력인정기술자가 등장했지요.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었지요.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경력을 갖춘 기술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시켜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협회를 서둘러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경력인정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감리 도입을 반대했지만 기술사 배출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었지요. 1986년 시공감리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개방했을 때 기술사를 대량 배출했어야 했지요. 건설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기술사법이 적극 대응했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죠. 1994년 서울 한강 사수대교가 붕괴된 후 이어서 1995년 서울 강남 삼풍백화점의 폭삭 주저앉아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인적 재난 사고가 닥쳤죠. 이에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995년 서둘러 제정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은 법 하나 만들었다고 금방 해소되거나 잊혀질 리 만무하지요. 건설안전 인명피해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명이 구속되고 재판이 마무리되었지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민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던 삼풍건설산업주 이 모 회장에게 징역형 7년 6개월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요.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는 국민들의 질타 속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어 인적재해로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는 결의문이 통과됐지요. 책임감리 용역 증가에도 기술사는 계속 부족했습니다. 연이은 인적재난 사고로 인하여 흐트러진 국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여러 후속 조치를 내놨죠. 부족한 기술사를 배출하기 위해 많이 뽑는 시험제도로 개선하였지만 국토교통부 기대만큼 충분히 배출되지는 않았지요. 1964년부터 1976년까지 연평균 724명에서 1997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962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을 뿐입니다. 기술사 자격자는커녕 학경력기술자도 미처 구하지 못해 책임감리 용역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 기간 지속된 후에 점차 책임감리 제도가 정착되었지요.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4년 도입된 책임감리가 2014년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전환될 때까지 기술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지요.
책임감리 시행 2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관련 대규모 안전사고는 막았지요. 책임감리 도입 이후 건설 현장을 지킨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힘입어 시특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둘째,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기술적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됐지요. 그동안 공무원 공사감독관이 수행했던 현장 기술 업무를 모두 감리자에게 넘기고 발주기관은 감리자를 지원하는 예산 신청 집행, 관계기관 협의, 민원 업무 처리 등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셋째, 21세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설사업관리 CM 도입의 기반이 구축됐지요. 1990년대 책임감리 도입 당시 60세가 근로자 정년이었으나 책임감리는 경륜이 풍부한 경력자를 투입해야 하였기에 감리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지요. 넷째,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가 연구개발 R&D 투자에 소홀했지요. 정부는 감리를 도입하면 설계기술의 발전과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요. 하지만 용역회사는 고급 인력 확보와 많은 투자가 필연적인 설계 용역보다 감리 용역이 수익 창출에 유리하였기에 설계 분야 연구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이 희석되었지요. 끝으로 해외 건설 플랜트 설비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임 상승으로 중동 건설 시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적은 플랜트, 담수화 공장 등의 설비 분야를 집중 수주하였지요. 책임감리 시행 25년의 결과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을 1.2% 수준으로 묶어놨습니다. 책임감리 제도가 국내 건설 산업에 끼친 영향을 종합평가해 보겠습니다. 책임감리 제도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건설안전사고 방지에 쏘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저임금을 무기로 중동 등의 해외 건설 시장을 누볐지요. 그 경쟁력이 1990년대 중반 급격히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적은 플랜트 분야로 눈을 돌렸지만 설계기술 부족으로 엄청 손해만 봤습니다. 결국 선진국 대열의 시장 개방 경제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OECD 가입과 FTA 체결이 필요했지요. 건설 사업관리 CM 도입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됐지요. 정부가 OECD 가입을 구상하는 중에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가 붕괴되었지요. 많은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부실 시공을 눈감아준 공무원 공사 감독관이 지목되었고 또한 부실 시공을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었던 시공회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지요. 결국 국토교통부는 OECD 가입을 대비하여 건설사업관리 즉 CM 제도라는 커다란 숲 대신 제3자 즉 책임감리 제도라는 나무 한 그루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플랜트의 초정밀 설계 능력이 부족하여 2000년대 이후 건설업체 결산서에 손실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도 국내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설계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책임감리 도입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엔지니어링 업계 입장에서 현장에 책임감리 기술자만 배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감리 용역에 집중하느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요구되는 설계 용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술을 주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체계가 없었던 이유는 핵심 코어 인재보다는 보편적 기술 인력만을 산업계에서 선호하며 인건비 상승 요인을 핑계로 가성비 위주로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산업이 자랑했던 가성비 기반의 경쟁력이 한국 경제의 50년간 성장이 수평적 확장 모델이라면 향후는 수직적 진보 모델인 기술과 인력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해외 건설에서 우리 건설 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책임 감리를 건설 사업관리 CM 체계로 전환하였지요. 정부는 건설 분야 학경력 기술자를 국가 기술 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학력 자격 경력을 종합평가하는 역량지수 등급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패권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화두에 대해 기술 패권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는 국가, 기업, 조직은 쇠퇴해 도태될 것이라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은 인적 역량 혁신 없이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인적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평가해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한국 건설 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의 직무 역량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가능할 것이며 생존을 위한 숙명적 과제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계약에 따른 과업을 장기간에 걸쳐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사 자격에 대한 벌칙 조항을 계약 조건에 부과하고 있지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과업일수록 향후 과업 수행 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업이 계획대로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조건에 의해 벌칙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자는 공사 예정 금액 700억 원인 대규모 현장에는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300억 원 이상의 현장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또한 민간 분야는 건축사, 공공 분야는 기술사가 대규모 현장에서 책임 기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건축사법의 건축사와 같이 기술사법의 기술사가 설계를 책임지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관리수급 생태계 구축 요구 등 전통기술 속성의 역량의 유효기간이 빛의 속도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하여 디지털 물리학과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대면 사회경제, 초연결화, 코로나 대응 R&D, 초융복합화, 초지능화의 가속화로 인해 기회와 위험 요인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능과 지혜이며 창조적 미래를 개척하여야만 이공계 청년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고 미래 사회의 핵심인 지능화를 이루어 승자가 될 수 있음이죠. 무엇보다도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나 단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당면한 글로벌 기술 경쟁과 세계 시장 석권을 대비하는 기반을 우리가 여하히 구축하느냐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